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 쪼아저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설계사무소 개업을 하고 한 보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대규모 현상 설계라든가 주상복합, 뭐 판매시설, 상환경 그런 것도 이제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 뭐그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보고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이렇게 오전에 장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행위 관련 요약.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건축 허가가 아니라 건축 신고입니다. 제가 설계를 한 20년 넘게 했는데 건축 신고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네. 건축 신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허가랑 이제 행위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뭐 허가 신고서를 그냥 건축 신고서를 그냥 신고에 체크만 할 뿐 뭐 허가랑 이렇게 별반 다르진 않은데 다만 이제 규모가 작아서 허가보다는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단 이 포인터를 에임 포인터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건물을 덧붙이는 거죠. 위로 증축하거나 옆으로 증축하거나 이제 수직 증축, 수평 증축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증축하거나 개축 일부 부분이 훼손돼서 그 부분을 이제 새로 짓는 거. 그리고 재축, 재해나 뭐 천재지변 등으로 이제 건물이 멸실됐을 때 종종과 같은 규모로 건물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는데 85제곱미터의 증축, 개축, 재축이 이제 해당이 되고 신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신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저희가 이제 읍면지역이나 이제 지방에 보면은 뭐 계획관리지역, 뭐 생산관리지역, 뭐 이런 관리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지역들이랑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이 바닥면적이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가능합니다. 별도로 200제곱미터 연면적이 합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200, 200, 200 이렇게 했을 때도 모두 신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대수선은 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건물을 이제 뭐 주요 구조부로 가는 뭐 기둥, 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체하거나 벽의 일부를 해체하는 것들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그리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일 때는 이제 모두 건축 신고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건축물이란 해서 이제 또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 신고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이런 것도 이제 건축 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행위 그리고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하는 행위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3층 미만의 건축 행위는 건축 신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 신고. 그래서 건축 허가랑 신고랑 차이점이 뭐냐? 규모가 작아서 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사 감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공사 감리. 건축 허가일 때, 건축 신고일 때. 근데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공사 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사 감리를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자도 공사 감리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사 감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건축 쪽에서는 그만큼 공사 감리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사 감리는 이제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 지정하는 건축물이 있고 설계자가 그 공사 감리를 계약하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이제 설계자가 아닌 제3자 건축사나 뭐 전문 기술 회사에게 이제 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거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릴 텐데 소규모 건축물 중 단독주택,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소,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이런 곳들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네,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도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면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전 시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 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네. 이게 건축주 직영으로 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 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은 건설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이나 주택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건설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에 학교, 병원도 그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지 못하고 건설 사업자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설 산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건설 사업자가 공사하는 이런 것들은 그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약간 이제 중복돼서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주 직영이냐, 그 건설 사업자가 공사를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공사 감리자를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때는 설계자가 공사 감리 계획까지 체결을 하셔가지고 감리를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공사 감리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은 공사 감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건축주 분께서 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주셔가지고 설계 도서대로 건축물이 지어지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공사 감리비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대신 건축주의 책임이 좀 따르는 겁니다. 건축 신고는 그만큼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조 안전의 확인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서라고 이제 설계하시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설계 그 용역비 중에 이제 외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한 60%, 70%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조 분야가 외주비가 가장 비싼데요. 네.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서, 네. 이 일정 부분의 책임이 들어가는 그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 분야가 건축 그 용역에 있어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는 3층입니다. 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는 500입니다. 네.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네. 특수구조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렇게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착공 전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허가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에는 이제 착공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면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이제 그 설계사무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클 때는 이제 별도 외주를 줘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이제 제출 대상인지 아닌지 애초에 이제 설계 용역 견적서나 견적서 같은 것도 작성하실 때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신 다음에 견적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해 보면은 건축 허가 대수는 제외됩니다.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요럴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면적 기준을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나 뭐 이런 거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하는데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제4조 적용 예외를 보시면은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 변경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나 기재 변경 이런 거 신청하실 때 그 대수성이나 뭐 증축을 수반했을 때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대로 꾸려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외벽체 이동이 없거나 그럴 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때나 뭐 허가 때 이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 신고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외 항목으로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그 제출 대상이 아니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공장, 창고, 기타 등등 시설에서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않는 시설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제출을 합니다. 근데 주차장이나 기계실 뭐 그런 부분들 좀 빠져가지고 그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하실 때는 바닥 면적을 꼼꼼히 합산하셔가지고 제외되는 항목들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여기까지 조사를 뭐 간단히 했는데요. 건축 신고 행위부터 뭐 구조안전 확인서라든가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인지 아닌지, 건축주 직영 공사인지 아닌지, 구조안전 확인서나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아닌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